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이 코로나19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며 품절 대란을 빚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등 정부는 검증된 주장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정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2차 선도사업 후보지역 13곳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12,9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매달 상승폭을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이래로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때 아닌 품절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만들고 있는 남양유업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탓인데요. 정부까지 나서 검증된 주장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남양유업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편의점 GS25와 세븐일레븐 조사 결과 발표 당일인 어제 불가리스 매출은 지난주와 비교해 68.8%, 50.7% 올랐고 전월 대비 78.9%, 65.9%나 뛰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편의점에서는 이 제품을 볼 수 없게 됐고 마트와 온라인몰에서도 연이어 매진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에 효과 있다는 남양유업의 발표에 불가리스를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며 편의점 매대는 텅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 불가리스 대신 비슷한 유산균 음료라도 구매하려는 발길마저 이어졌습니다. GS25의 기능성 요구르트 매출은 전주 대비 23.7%, 전월 대비 59.8% 올랐고 CU의 발효유 매출도 전일 대비 15.1% 뛰었습니다. 남양유업은 한국의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며 불가리스의 코로나19 억제 효과를 주장했습니다. 실험 결과 불가리스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99.999%까지 사멸시켰고 충남대 수의대와 함께한 코로나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치료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 연구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실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전혀 밝혀진 게 없다는 뜻입니다. 남양유업은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세부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항바이러스 면역 증진 제품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임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 정부가 오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2차 선도사업 후보지역 13곳을 공개했습니다. 강북구 8곳, 동대문구 5곳이 추가된 건데요. 자, 이를 통해 12,900호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에서 예고한 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지를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2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강북구와 동대문구에서 13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13곳을 통해 정부는 12,9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달 1차 선도사업 후보지까지 합하면 정부는 공공 직접 시행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3만 8천여 호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발표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동대문구 용두역 청량리역 인근입니다. 이곳은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3,200호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강북구에서는 옛 수유 12구역의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2,696호를 확보키로 했습니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조만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할 예정입니다.
동의 요건을 충족한 곳들은 순서대로 오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 사업의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지난 1차 발표지 21곳 중에서는 은평구 증산 4, 수색 14구역 및 도봉구 쌍문 등의 지역이 발표 직후 주민동의 1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정부는 추후 강남권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뿐 아니라 공공재개발, 재건축 등을 통틀어도 강남권 사업지가 없다는 게 공급 대책의 한계로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올 들어 전셋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전세 물량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매달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만 해도 0.15%였던 게 4월 기준 0.03%까지 떨어진 겁니다. 또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은 전날 기준 23,535건으로 석 달 전보다 25%가량 증가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9월부터 10월 전체 물량이 10,000건이 채 되지 않았던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납니다. 업계에선 이 같은 안정세는 계절적 비수기가 겹친 데다 신규 입주 단지의 전세 매물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합니다. 실제 최근 마포구에는 1,600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고 강동구에서는 3개 단지 3,700세대가 입주로 풀렸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13개월 만에 취업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발표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2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 4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올 3월 전까지 취업자 수는 12개월 연속 줄어들었는데 이는 외환위기 때 16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입니다. 이렇게 취업자 수 변화는 거리두기 완화와 공공일자리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 5천억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09조 5천억 원입니다. 이는 전달 대비 약 6조 5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3월 증가폭으론 작년 3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기록입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사이에 5조 7천억 원이 불어났습니다. 증가액이 2월보단 줄어들었지만 3월 기준으로는 역시 작년 다음 2위였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증가폭은 한 달 새 3조 4천억 원에서 2조 8천억 원으로 6천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해외 송금이 급증하자 은행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상화폐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은행권이 직접 불법 거래 송금 규제에 나선 건데요. 정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대 시중은행이 최근 일제히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 유의사항 공문을 일선 지점창구로 내려보냈습니다. 거래가 없던 개인 고객이 증빙서류 없이 최대 금액인 5만 달러 송금을 요청하거나 외국인이 국적과 다른 국가로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라는 내용입니다. 내 외국인이 국내보다 싼 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해외로 빼내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입니다. 실제로 한 은행에선 이달 들어 9일까지 불과 7영업일 만에 해외로 약 1,364만 달러가 송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 송금액이 전체 해외 송금의 약 70에서 80%에 달했지만 실제로 얼마가 가상화폐 관련 송금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연간 5만 달러까지는 송금 사유 증빙 없이 해외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매매 목적의 외국환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환 거래만을 특정한 세부 규정은 없어 은행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차명 송금과 분산 송금 의심 사례를 일단 막고보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금액을 나누어 여러 차례 송금한 뒤 비트코인을 사들여도 외국환 거래법상 규제 기준이 거래 횟수가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차익 거래가 활성화하면 가격 조정일 가능성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투자자로서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정부가 오늘 2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지를 발표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토지주에게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토지주가 아닌 일반 분양을 받은 사람은 공공분양 아파트를 받은 셈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과 거주 의무가 부여되게 됩니다.
또 토지주에겐 기존 재개발 사업과 동일하게 소형 주택을 1+1 형식으로 두 채 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토지주는 보상금 총액 범위나 종전 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 범위 안에서 두 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추가로 받는 주택의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 후 토지주에게 토지는 돌려주지 않고 건축물 소유권만 돌려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후 건축물과 토지 등 모든 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이전된다고 답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남양유업으로 좀 떠들썩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후폭풍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번쯤 드셔보셨을 법한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정부까지 나서서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선을 그은 상황인데 해당 제품은 지금 품절됐다고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없다고 하고요. 남양유업 주가가 급등했다가 또 막판에 급락하고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산업부의 문다희 기자 연결하고요. 증권부의 배현 기자 연결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다희 기자 연결돼 있는데요. 바로 여쭤볼게요. 일단 품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되려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가장 큰 우려는 소비자들이 식품을 통해서 백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해당 연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아니고 바이러스 자체의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사람이 섭취했을 때 실제 효과가 일어날지에 대한 예상은 불가능합니다. 식품 기업들마저 남양유업의 발표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인데요. 발효 제품이 면역력을 길러준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통해서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남양유업이 자사 제품을 띄우기 위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업계 관계자 얘기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다소 좀 조심스러운 게 어쨌든 불가리스도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식품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는 걸로 아는데 식품이라는 게 그 관련 표시 광고법에 따라서 의약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되지 않게끔 표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라고. 발효 자체가 항바이러스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성분이 인체에 적용되었을 때 코로나 예방 혹은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판매가 는 건 사실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노이즈 마케팅으로 따지자면 성공한 셈인데 식품업계에서도 반기질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보건당국이 지금 입장이 어떻습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남양유업의 발표를 두고 식품 표시 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품의 경우 어떤 질병의 효능, 효과가 있거나 예방, 치료 효과가 있다고 표시하고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쟁점은 남양유업의 제품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가 단순히 학술 행위에 해당하는지 제품의 홍보 목적이 있는지입니다. 기자 간담회 형태로 발표해서 보도가 쏟아졌고 이를 통해서 주가가 급등한 상황이라 광고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인데요. 남양유업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현재 종합적으로 판단 중입니다. 만약 광고 행위로 판단되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대한 법률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시포지움이라고 하는 학술대 형태를 빌려서 한 행동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이 될 수 있어요. 사태에 대해서 이제 질병관리청 입장도 궁금한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요, 남양유업이 이번 연구 결과 발표에 대해 실제 인체 효능에 대한 연구가 아닌 만큼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해당 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바이러스 자체의 제품을 처리해서 얻은 결과로 인체에 바이러스가 있을 때 이를 제거하는 기전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식 입장인데요. 공개적으로 밝히는 입장이다 보니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좀 순화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상 효과 없다, 백신과 오인하면 안 된다고 밝힌 셈입니다. 예, 지금 뭐 팔리고 있는 건 팔리고 있는 거고 약간 우롱당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문다희 기자는 이쯤에서 전화 연결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증권가 이제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시간 외 거래부터 남양의 주가가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오늘 장 초반부터 많이 움직였는데 증권부 배유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주가 어떻게 됐는지 짚어주시죠.
네, 오늘 남양유업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13% 하락한 36만 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남양유업의 주가는 장 초반 28% 이상 오르며 장중 최고가인 48만 9천 원까지 급등했지만 질병관리청이 제품 효능의 확대 해석을 경계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루 동안에만 32%가 넘는 등락을 보인 셈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움직임은 분명히 아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상 현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남양유업의 주가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며 20% 이상 단기 급등했습니다. 평소 남양유업의 거래량은 수천 주에 불과했지만 지난 9일부터 거래량이 기존 대비 10배가 넘는 1만 주를 웃돌면서 호재 발표 며칠 전부터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호재 발표를 앞두고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이 이어진 상황이어서 누군가가 남양유업의 주식을 선취매하고 호재성 내용을 흘렸다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날 남양유업 연구소장의 발표가 투자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임상시험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M1 주주들의 피해가 상당히 커진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배요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이 37년 만에 중간 지주사 전환을 공식화하며 기업 분할에 나섭니다. 쉽게 말해 회사를 둘로 쪼갠 건데요. 인적 분할 방식으로 SK텔레콤을 통신과 또 중간 지주사로 나눈 겁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기업 분할을 통해 사업 재정비에 나섭니다. 분할이 공식화되기 전부터 인적 분할 방식에 무게가 쏠려왔었는데 SKT의 결정은 결국 인적 분할이었습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오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 같은 중간지주사 설립 구상을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을 두 개로 쪼개어 한국통신 등 통신 관련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고 나머지는 SK하이닉스, 11번가, 티맵모빌리티 등 사업 자회사로 배치합니다. 인적 분할로 결정한 이유는 통신과 더불어 반도체, 뉴 ICT 자산을 시장에서 온전히 평가받아 미래 성장을 가속화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앞서 박 사장은 지난달 25일 SK텔레콤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 개편이 구체화되는 대로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중간 지주사와 SK 합병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박 사장은 이날 당분간 합병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 전환의 속도를 올리게 된 이유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때문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SK텔레콤은 자회사 지분율을 현행 20%에서 30% 이상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지분을 10%포인트 더 늘려야 합니다. 올해 안으로 중간지주사를 설립하면 유예가 적용돼 SK하이닉스의 지분을 20%만 보유해도 됩니다. SK텔레콤은 지배구조 개편으로 반도체와 뉴 ICT 사업을 확장하고 주주들에게 통신 사업과 신성장 사업에 대한 투자 선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통신에 가려진 SK텔레콤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며 탈통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추후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등을 거쳐 연내 분할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입니다. 이번 달 주요 상장 기업들이 배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작년과 올해 이 개인 투자자들이 많아진 만큼 배당금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진 분위기죠. 내가 투자한 주식의 배당금과 배당일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 서청석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오늘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 520여 개사의 2020년 배당금은 전체 34조 571억 원 규모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오는 16일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요 상장 기업들도 연이어 배당금 지급이 예정돼 있습니다. 배당금 총액 1위는 삼성전자로 13조 1,242억 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이어 신한지주 8,038억 원, SK하이닉스 8,003억 원, 현대차 7,855억 원, 한국전력공사 7,806억 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중에선 삼성 SDI의 배당금 지급일이 16일, 카카오는 27일로
앞서 신한지주와 포스코 네이버는 지난 9일, KB금융은 12일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가 15일, 삼성전자 16일, SK텔레콤과 한국전력공사가 21일, LG화학 22일, 현대자동차 23일 등입니다. 주식 투자자가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 지급일을 알고 싶다면 한국예탁결제원, 증권포털 사이트, 세이브로의 주식 권리 일정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결제 금액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인 14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해외 주식 결제 금액은 1,285억 1천만 달러로 한화 약 144조 1천억 원에 달합니다. 직전 분기 654억 달러 대비 9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시장별로는 미국 주식 결제 금액이 134조 4천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98% 증가해 전체 해외 주식 결제 규모의 93%를 차지했습니다. 투자 금액이 가장 큰 종목은 테슬라였고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엔 인구 기금이 오늘 한국의 저출산 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담긴 2021년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와 같은 1.1명으로 198개국 중 최하위인 198위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9년 1.3명에서 지난해 1.1명을 기록하며 꼴찌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0세부터 14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한국은 12.3%를 기록해 일본과 함께 공동 최하위를 차지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며 인구 성장률도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2015년부터 2020년 한국의 연평균 인구 성장률은 0.2%로 세계 인구 성장률 1.1%를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평균 수명이 연장되며 종신연금 수령액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사망률이 5%를 넘어서는 연령은 2000년 남녀 각각 73세, 또 78세에서 2019년 80세와 84세로 상승했습니다. 통계청 국민생명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60세에 1억 원을 일시납으로 가입한 경우 2000년에 가입한 남성은 월 48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019년엔 23.8% 적은 36만 7천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60세 여성의 수령액은 2000년 38만 원에서 2019년 30만 4천 원으로 19.9%가 줄었습니다. 사망률이 급격하게 개선되며 연금 수령액 감소 효과도 크게 일어나는 것으로 종신연금의 가치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시세 4천억 원대 강남 빌딩 소유권을 놓고 시선 RDI와 두산중공업 측 특수목적법인인 덕케이 주식회사의 우선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시선 RDI의 주장이 지난 2014년 1심과 2심 판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하겠다 밝혔습니다. 서일석용 기자가 재판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강남빌딩 소유권 재심 사건이 2심 재판부로 이송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우선수익자 지위 부존재 확인 1심 선고에서 이 사건을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재심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가 1심 판결과 2심 항소심 판결에 대해 공통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재판하게 돼 있다고 이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내는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지난 2014년 1심과 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재심이기 때문에 2심 재판부가 재판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 개시 한 달여 만에 끝이 날 것 같았던 소유권 분쟁은 2심 재판부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한편 오는 30일 예정된 한국자산신탁과의 신탁재산 처분금지 소송 재심권 역시 2심 재판부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시중은행들이 각종 경품을 내걸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 신규 고객 모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은 개인형 IRP 가입 고객 등을 대상으로 LG 스타일러, 다이슨 무선 청소기 등 경품 제공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IRP는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등 고객이 원하는 곳에서 가입이 가능한데 최근 증권사 수익률이 높아지자 은행에서 계좌를 옮겨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금융감독원 연금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IRP 수익률은 증권사가 6.2%로 은행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때늦은 꽃샘 추위가 찾아오면서 아직 내륙 많은 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밤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서 꽃샘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도 곳곳에서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겠습니다. 과수 개화기인 만큼 냉해 피해 없도록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수도권은 5도 안팎을 보이면서 쌀쌀하겠고요. 내륙 지역과 산지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추위는 풀리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17도로 크고 모레 아침 기온은 10도로 평년 수준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공기질은 서울을 포함한 중서부 지방이 한때 나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이 6도, 수원과 춘천 4도로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17도, 천과 청주 19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의 아침 기온 5도, 강릉과 울진 6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속초와 강릉 19도, 울진 16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의 아침 기온 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 18도, 광주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해상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3에서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